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대규모 금융과 재정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네 번째 경기 부양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어떤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도 말씀 여쭤볼게요. 네, 네 번째 경기 부양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불리한 선거 구도도 바꿀 수가 있고요. 경기를 좀 자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4일 날에는 신속한 SOC 투자를 위해서 대통령령에 또 트럼프가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인프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까다로운 환경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 인허가 과정이 생략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도로나 공항, 에너지와 같은 기존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5G 통신망, 브로드밴드 쪽에도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의회 달성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문제인데요. 11월 3일 날은 대선과 더불어서 상하 양원의 선거도 같이 치러지게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건설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1차와 3차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라든지 개인을 지원하는 안전망이 핵심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규모 SOC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모두 부가가치로 연결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미국의 GDP는 4.7%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전역의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게 되고요. 또 교통망까지 전개가 된다면은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무인 택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 효과도 더 크고 주가 상승도 시작이 되면은 진짜 빨라지지 않을까 보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 정부가 코로나 승리를 선언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수도인 베이징에서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대응 수준을 2급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베이징의 코로나 사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어제까지 베이징에서는 1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신파티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다녀왔거나 이들과 접촉한 2차 유행이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요. 신파티 시장이 위치한 펑타오 같은 경우에는 전시 상태가 선포가 되어 있고요. 방역지휘본부가 설치가 됐고 또 무장경찰뿐만 아니라 생화부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우한시 초기 그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때와 같은 살벌한 분위기인데요. 심파티라는 것은 새로운 발상지라는 의미입니다. 공교롭게도 2차 유행 진원지가 되면서 13일부터는 전면 폐쇄가 됐고요. 현재는 베이징 같은 경우는 7,500개 지역이 폐쇄가 됐고요. 10만 명의 감시인이 투입되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태가 중국의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직후에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 지도부와 시민들의 충격이 좀 클 것 같은데 현재 반응은 어떤가요? 네, 6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상사태 선언과 더불어서 시 주석의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6월 15일 시 주석의 생일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돼야 되지만 해외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13일 금요일과 같은 불길한 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사건이 터질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시 주석이 취임했던 2013년 생일날에는 황금날이었는데요. 중국 축구협회가 시 주석의 유일한 취미 축구 경기를 열어서 환심을 살려고 태국 대표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태국에 1대5로 대패하면서 중국 축구 역사에 오점을 남겼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증시 버블이 생일날 터지면서 3주 동안 무려 32%나 주가가 폭락했고 1억 명의 주식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6천조 원이 사라지면서 원망이 상당히 컸던
그런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생일날 시진핑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유아 독점적 권력 유지는 매우 위험하다. 그런 지도자는 한심한 말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따끔한 충고도 있었고요. 2018년 65번째 생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관세 25%를 발동한 날입니다. 올해도 관료들 같은 경우는 시황제에게 생일 선물로 바이러스 완전 종식 그리고 모든 학교 전면 등교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는데요. 이런 징크스 때문이었는지 일주일 앞당겨서 코로나의 전쟁을 승리를 선포했지만 이번에도 황제 생일날 베이징의 방역망이 뚫리면서 불길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공교롭게 매년 그런 이벤트가 있었네요. 이번 베이징 사태에서는 그래도 지난 1월 우한 때와는 다르게 중국 정부가 좀 신속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신속한 검사와 격리 조치를 내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천안문 광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장소가 폐쇄가 되면서 베이징 시민들은 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식료품 사재기뿐만 아니라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돈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로 대피를 시킨 상황이고요. 또 11일 날 첫 확진자가 우한을 방문한 적도 없는데 시청구에 근무하는 회사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시청구 사람들이 많이 그 감염원이 됐습니다. 문제는 시청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고의 집무실이 있는 지역이고 시진핑 국가 주석뿐만 아니라 총리 집무실도 있습니다. 거주지도 이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27개 행정부서 중에서 힘께나 쓴다는 부서들,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그 경우에는 심장에 화살이 꽂힌 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또 경계 강화를 의미하는 황색 경고가 지금 또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인 베이징에서 확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또 중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베이징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경제 활동이 지금 재개가 되면서 공항이나 대중교통이 정상화되고 있고요. 또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재개로 인해서 보복성 소비뿐만 아니라 외출이 크게 늘면서 아주 그 사람들 간의 접촉이 상당히 빈번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신바디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꽤 최근에 지어졌던 지역인데요. 1차 진원지인 우한의 그 화난 수산물 시장에 비해서 21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이야기해서는 157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고요. 또한 2,300만 베이징 시민의 위장 기능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매일 베이징에 야채 1만 8천 톤, 과일 같은 경우에는 2만 톤, 돼지는 3천 마리, 양은 1,200마리, 그리고 소는 150마리, 수산물은 1,800톤을 공급하는 아시아 최대 소비 시장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인간에 옮길 수 있는 숙주가 생존할 수도 있고요. 언제든 사람 간의 전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붐비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네, 베이징이 단 며칠 만에 청정 지역에서 위험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차 대유행까지도 좀 경계를 해야 할까요? 네, 중국의 검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수입 연어를 처리하는 도마에서 검출이 됐지만 다른 식품이나 과일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당국들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이 유럽 변종에 오염됐다고 의심하지만 외국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연어는 폐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없는 만큼 다른 냉동식품이나 외부에서 온 감염자가 전파했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2, 3개월 정도 생존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점은 중국이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망자를 10분의 1 정도 축소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축소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리바바의 그 위치 정보에 따르면은 이 지역에서 한 30만 정도가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루 유동 인구만 5만 명 이상이었던 지역입니다. 또 다음 주 25일부터 28일까지는 단오적 황금 연휴에 들어가는 만큼
인구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집단 감염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PCR 검사가 제대로 나와서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좀 상당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중국 당국도 상당한 통제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중국 경제가 재건하기 위해서 봉쇄령을 풀자마자 바로 2차 유행이 일어나 버렸는데요. 문제는 유럽의 흑사병, 스페인의 대독감 유행 때도 보면은 2차 유행이 1차나 3차보다 더 큰 인명 피해를 줘왔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2, 3일간이 고비인데요. 20만 명에 대한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감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밝혀질 것이고요. 또 감염자 수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도 가능합니다. 이제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은 베이징에서 2차 대유행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침체 국면에 있었던 소비 같은 경우는 더 위축이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의 3대 공업 지역인 환발해 지역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한이 기능이 정지되면서 공급망이 훼손이 됐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환발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나 금속, 기계, 엔진, 항공산업의 핵심 지역이고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ICT, 빅데이터, 5G, AI와 관련된 집단 거주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세계의 충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20%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7월 졸업 예정자인 대졸자들 같은 경우에는 874만 명이 뭐 실업자가 된다든지 파타임 노동자로 남는다면은 앞으로 중국은 마이너스 성장에 그치지 않고 뭐 금융 시스템 불안이나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IMF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2차 유행이 일어난다면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7%로 L자형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는 경제적 충격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만약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피할 수 없다면 저희가 어떤 대응책 준비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증시에서는 어떤 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될까요? 네, 코로나 1차 유행 때는 아무래도 산문 개구리처럼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책 총동원령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병원 시설이나 백신, 의사, 간호사 같은 쪽에도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경제적 충격은 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감염이 장기화된다면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뭐 실질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질병은 뭐 인명에겐 큰 영향을 주겠지만 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난생 처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이퍼 커넥티드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을 앞당겨 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재택근무나 뭐 전자인증, 빅데이터,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그리고 전자상거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또 화상 회의라는 디지털 사회로 일찍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5G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삶은 3G나 4G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바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최악의 경우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만약 코로나 백신 개발이 늦어져서 스페인 독감처럼 장기화되면 세계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코로나 쇼크 같은 경우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중유의 위기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때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미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확률이 낮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세계는 14단계로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G2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대공황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뒤에는 미중 간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을 동맹이 세지는 이런 균열 상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주식시장 폭락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도산 러시가 일어날 것이고요. 이어서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이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국유화 작업을 들어가게 되고요. 앞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제도도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결제 시스템이 중단이 되고요. 금이나 백금 같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 중국발 신용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도 폭동 기운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메뚜기가 해마다 발생을 하면서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식량 위기도 찾아올 수가 있고요. 또 메뚜기 피해가 현재 동북 지역뿐만 아니라 윈난성으로 엄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쿄 올림픽과 같이 모든 스포츠 행사가 중지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도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산유국의 디폴트라든지 정변 발생 문제 그리고 지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미군의 철수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주시장에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세계에 미칠 영향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